30년 참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날 은숙은 시어머니의 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절대 들키면 안 될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이 은숙의 3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1988년 봄 26살의 이은숙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댁 문턱을 넘었어요. 남편 김민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은숙은 그와의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첫날부터 시어머니 박순자의 눈빛이 차갑기만 했고 은숙은 그 의미를 곧 알게 됐어요. 밖에서는 성녀처럼 행동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박순자는 철저한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첫날부터 박순자는 은숙을 테스트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시켰는데 부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은숙이 뭘 물어보면 한숨만 쉬며 이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줬죠. 은숙이 겨우 저녁을 차렸는데 박순자는 밥그릇을 들어 냄새를 맡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밥이 설익었다고 이런 걸 밥이라고 했냐고 다시 하라고 했죠. 그날 밤 은숙은 9시가 넘어서야 제대로 된 저녁을 차릴 수 있었고 온 식구가 배고파하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었지만 시누이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고 시동생의 아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은숙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은숙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시댁은 8명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시부모님의 남편의 형제 둘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조카까지 있었죠. 은숙은 막내 며느리로서 모든 식사를 책임져야 했고 아침 식사 준비만 2시간이 걸렸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까다로웠는데 밥은 너무 되어도 안 되고 질어도 안 됐고 국은 너무 짜도 싱거워도 안 됐으면 반찬은 최소 6가지는 올라가야 했거든요. 박순자는 아침마다 음식 투정을 했어요. 밥이 맛없다고 국이 싱겁다고 반찬이 부족하다고 매일 같은 소리를 했고 은숙은 고개를 숙이고 참았죠. 시댁 식구들은 은숙을 거들어주지 않았어요. 큰 시누이는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아침마다 늦게 일어났고 작은 시누이는 대학생이라며 공부해야 한다고 방에만 있었죠. 시동생의 아내는 자기 아이들 챙기느라 바쁘다며 은숙을 돕지 않았고 오히려 은숙에게 조카들 밥까지 챙겨달라고 부탁했어요. 결혼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은숙은 친정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외출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친정을 그렇게 자주 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시댁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죠. 은숙은 그저 하루만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박순자는 명절에나 가라고 했어요.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거라고 시집살이가 원래 힘든 거라고 은숙은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박순자는 화가 나면 은숙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거든요. 밥이 조금만 타도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도 청소가 마음에 안 들어도 머리채를 잡았고 은숙은 처음에 너무 놀라 울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어요. 박순자는 은숙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먹고 남은 것만 먹게 했고 은숙은 항상 배가 고팠죠. 몸무게는 계속 줄어서 결혼 1년 만에 48kg에서 43kg으로 빠졌고 얼굴은 점점 앙상해져 갔어요. 그런데도 박순자는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시어머니였어요. 교회에서는 권사로 봉사했고 경로당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했으며 사람들은 박순자를 칭찬했고 박순자는 며느리 자랑을 아끼지 않았죠. 은숙이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늘 자랑했고 사람들은 은숙이 복받은 며느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달랐죠. 박순자는 은숙이 밖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집에 와서 머리채를 잡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면 안 된다고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은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도 박순자에게는 언제나 부족했어요. 시어머니 방에는 커다란 오동나무 장롱이 하나 있었는데
박순자는 그 장롱만큼은 절대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게 했어요. 청소할 때도 빨래를 정리할 때도 그 장롱만큼은 박순자가 직접 했고 은숙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했죠. 시어머니의 비위를 거스를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장롱 속에는 은숙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결혼 2년 차 은숙은 첫 아들을 임신했어요. 박순자는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은숙에게는 더 가혹해졌죠. 임신했다고 집안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옛날 여자들은 애를 베고도 바치를 다 했다고 말하며 은숙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은숙은 임신 9개월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 8명의 식사를 준비했고 배가 불러 허리가 아파도 청소와 빨래를 해야 했죠.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산후조리 기간이라는 건 없었고 출산 일주일 만에 은숙은 다시 부엌에 서야 했어요. 밤에 아기가 울어도 시어머니는 시끄럽다며 문을 쾅 닫았고 은숙은 아기를 안고 화장실에 숨어 달래곤 했죠. 결혼 5년 차 되던 해 은숙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은숙은 급히 친정에 가려 했지만 박순자가 막았죠. 오늘 집에 손님이 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며느리가 시댁도 안 챙기고 친정만 들락날락한다고 수군거리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은숙은 울며 빌었지만 박순자는 허락하지 않았고 돌아가시면 그때 가면 된다고 말했어요. 남편 민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민수는 어머니 말씀을 들으라고만 했죠. 결국 은숙은 가지 못했고 그날 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은숙은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했고 손 한 번 잡아드리지 못했거든요. 장례식장에서도 은숙은 제대로 슬퍼할 수 없었어요. 박순자가 따라왔는데 장례식장에서 친척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은숙이 너무 오래 운다고 이제 그만 울고 집에 가자고 재촉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순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친정 갈 일도 없으니 시댁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그날 은숙은 무언가 죽어버렸고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얼어붙었죠. 은숙은 둘째로 딸을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였는데 아이들은 은숙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아이들만 보면 모든 고통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아이들 앞에서도 은숙을 무시했는데 엄마는 모든 게 서툴다고 할머니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말했죠.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무섭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엄마를 감쌌어요. 엄마가 혼날 때마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은숙의 손을 꼭 잡았고 은숙은 생각했죠.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고. 명절은 은숙에게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시댁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였는데 모든 음식 준비는 은숙 혼자 해야 했어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명절에 와서도 손님처럼 앉아 있었고 시동생의 아내는 자기 아이들만 챙겼죠. 은숙은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 보고 음식 준비하고 집 청소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박순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며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명절 당일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음식을 하기 시작했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차리느라 점심때까지 쉬지 못했죠. 친척들은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고 칭찬했지만 은숙은 제대로 앉아서 먹지도 못했어요. 설거지하고 음식 더 가져오고 과일 깎고 차 준비하느라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갔죠. 저녁이 되어서야 은숙은 남은 음식으로 혼자 밥을 먹었는데 그때쯤이면 너무 지쳐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명절이 끝나면 은숙은 늘 아팠어요. 과로로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손목과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됐고 박순자는 명절에 손님 접대를 제대로 못했다며 또 잔소리를 했거든요. 추석 때는 더 심했어요. 큰 시누이가 친정 음식이 맛없다며
은숙 앞에서 대놓고 불평했고 작은 시누이는 자기 친구네 집은 명절에 얼마나 음식이 풍성한지 자랑했죠. 박순자는 그 말을 듣고 은숙을 나무랐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한다고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말했죠. 명절 때마다 은숙은 생각했어요. 내년에는 조금 덜 힘들까? 아이들이 크면 도와줄까? 하지만 해가 갈수록 더 힘들어졌고 아이들은 할머니가 무서워서 엄마를 도울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남편 민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머리채 잡히는 것을 보고도 굶는 것을 보고도 명절마다 쓰러질 듯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죠.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고 은숙이 울며 도와달라고 하면 민수는 한숨만 쉬며 참으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고생하며 사신 분이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죠. 은숙이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못 간 것도 민수는 말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이니까 그냥 따르라고 했고 은숙이 밥을 못 먹는 것도 민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편했고 은숙이 참으면 모든 게 조용해졌거든요. 은숙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고 민수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나약한 사람이었으면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무서워서 아내를 희생시켰죠. 세월은 흘렀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고 은숙의 젊음도 함께 흘러갔죠. 예쁘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곱던 손은 거칠어졌으며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더 아팠어요. 은숙은 50대가 되었지만 70대처럼 늙어 보였죠. 박순자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집안의 실권자였고 여전히 동네에서는 착한 시어머니 역할을 했으며 집에서는 은숙을 괴롭혔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까다로워져서 밥맛이 없다고 빨래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청소가 엉망이라고 매일 소리쳤죠. 은숙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감정을 죽이고 생각을 멈추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그게 버티는 방법이었거든요. 아이들만 보면서 참았고 아이들이 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28년 차 되던 해 가을, 은숙은 부엌에서 쓰러졌어요. 과로였고 몸이 한계에 달한 거였죠. 민수가 허겁지겁 달려왔고 구급차가 왔으며 은숙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박순자는 그날 저녁 병원에 왔는데 은숙이 누운 병상 옆에 서서 한숨을 쉬며 큰일 났다고 저녁은 누가 하냐고 말했어요. 은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30년 가까이 참고 살았는데 쓰러져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고 나온 말이 저녁 걱정이었거든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라고 진단했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박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원래 며느리가 약하다고 금방 나을 거라고 말했죠. 은숙은 2주간 입원했는데 가족 중 누구도 제대로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하루에 한 번 잠깐 들렀다가 갔고 그것도 회사 끝나고 저녁 늦게 왔죠. 아이들은 일과 학교가 바쁘다고 주말에 한 번씩만 왔고 박순자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병실에는 같은 처지의 환자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은숙처럼 과로로 쓰러진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그들은 밤에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고 모두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참고 견디고 버티는 삶을 살았고 누구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었죠. 옆 침대의 김 씨는 은숙보다 5살 어렸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시댁 식구 10명을 혼자 돌보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누워서도 집안일 걱정만 했죠. 그 옆 침대의 이 씨는 결혼 20년 차였는데 시어머니한테 매일 구박받다가 우울증으로 입원했어요. 어느 날 밤 세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씨가 먼저 물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게 맞냐고요. 이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는 이제 살고 싶지도 않다고 그냥 눈 감고 싶다고 말했죠. 그 말이 은숙의 가슴을 쳤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 아이들은 이미 다 컸거든요.
아들은 직장인이고 딸은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은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30년을 돌아봤어요. 청춘도 꿈도 자존감도 모두 잃어버렸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병실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사가 왔어요. 과로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은숙도 상담을 받게 됐죠. 상담사는 조용히 은숙의 이야기를 들었고 은숙은 처음으로 30년간의 삶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어요. 상담사는 은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건 정상적인 시집살이가 아니라 학대라고, 은숙은 피해자라고,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요. 은숙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준 것 같았거든요. 상담사는 은숙에게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지 않냐고, 자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냐고요. 은숙은 대답했어요. 살고 싶다고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아이들도 걱정되고 남편도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남편은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분가하는 방법, 경제적 독립 방법, 필요하면 이혼하는 방법까지요. 은숙은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갈 수 있을까? 혼자 살 수 있을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거였죠. 2주 후 은숙은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쓰레기도 제대로 버려지지 않았죠. 박순자는 은숙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내가 없으니까 집안이 이 모양이라고, 빨리 치우라고요. 은숙은 그날 밤 조용히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움직였죠. 이제 곧 이 집을 나갈 거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은숙은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박순자는 경로당에 나가고 없었어요. 은숙이 이불을 털다가 작은 열쇠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오동나무 장롱 열쇠였고 박순자가 깜빡하고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은숙은 망설였어요. 그 장롱을 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30년간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열쇠를 장롱에 꽂고 돌렸는데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은숙은 숨을 죽이고 장롱 안을 들여다봤는데 제일 윗칸에는 금붙이들이 가득했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였는데 은숙이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것들이었죠. 은숙은 결혼 직후 박순자에게 그 금붙이들을 맡겼었는데 박순자가 금고에 보관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은숙은 금붙이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금반지,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금목걸이, 친정 언니들이 모아서 사준 금팔찌. 모두 30년 동안 박순자가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은숙은 필요할 때마다 금붙이를 팔아서 아이들 학비를 내고 싶었지만 박순자는 온갖 핑계를 대며주지 않았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래 칸을 열자 낡은 종이 봉투가 나왔고 은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는데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시절에 박순자가 모르는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이었는데 그 남자는 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박순자는 20살쯤 보였고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죠. 두 번째 사진은 박순자가 1살짜리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고 뒷면에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는데 1955년 첫째 아들 서기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숙은 손이 떨렸는데 박순자에게 첫 번째 결혼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은숙은 더 뒤져봤는데 이혼 서류가 나왔어요. 1958년 작성된 서류였고
이혼 사유에는 남편의 부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오래된 편지들도 있었는데 박순자가 첫 남편에게 보낸 편지, 첫 남편이 박순자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었는데 편지를 통해 박순자의 과거를 알게 됐죠. 박순자는 19에 첫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부잣집 딸이었죠. 남편은 박순자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그 여자와 도망갔고 박순자는 이혼녀가 됐어요. 1950년대 한국에서 이혼녀의 자식까지 있는 여자가 재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박순자는 3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온갖 일을 하며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를 견뎌야 했죠. 아이는 자꾸 아빠를 찾았고 박순자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러다 박순자는 김씨 집안의 중매를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전쟁에서 아내를 잃은 호랍이었고 재혼 상대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는데 박순자의 과거를 완전히 숨기고 초혼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박순자는 고민 끝에 아들을 시골 친척에게 맡기고 재혼을 결심했어요. 그게 유일한 살 길이었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재혼 후 박순자는 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없었어요. 김씨 집안은 박순자의 과거를 모르는 상태였고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면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요. 편지 한 장에는 박순자의 절규가 담겨 있었어요. 1960년대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서가,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엄마는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온단다. 하지만 지금은 갈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다오. 엄마가 돈을 많이 벌면 너를 데리러 갈게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1990년대에 쓰인 편지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서가, 이제 너도 장성했구나. 엄마는 내가 이해해주길 바란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제발 엄마를 찾아오지 마라. 엄마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단다. 이 집안, 이 체면, 이 모든 것을. 엄마를 용서해다오. 은숙은 편지를 덮었는데 갑자기 박순자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한때는 피해자였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숨어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죠. 체면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과거가 들키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완벽한 시어머니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학대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정당화될 수 없었죠. 은숙은 사진과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고 장롱을 조심스럽게 닫았으며 열쇠를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비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은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고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거였고 30년은 충분했으며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은숙은 비밀을 무기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박순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은숙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박순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체면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교회 사람들 앞에서 유지해온 착한 시어머니 이미지가 박순자의 전부였거든요. 은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용히 박순자의 가면을 벗기는 거였고 그러면 박순자는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고 은숙은 단지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을 뿐이었으며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은숙은 박순자와 함께 교회에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 몇 분이 은숙에게 다가왔어요. 박 권사님이 먼저 말을 걸었는데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많이 힘드냐고 물었죠.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얼마 전에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그런데 이제 괜찮다고. 자기가 원래 몸이 약해서라고요. 권사님들이 놀라며 물었는데
입원을 했다고요? 집안일이 많으냐고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시댁이 대가족이라고 8명 식구 식사를 혼자 준비하다 보니 좀 힘들었다고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워낙 잘 챙겨주시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 같다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분인데 자기만 못 따라가는 것 같다고요. 은숙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잘 챙겨준다고 했지만 자신은 과로로 입원까지 했다고 말했는데 권사님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그래도 병원까지 가셨으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시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냐고요. 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셔서 집안일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다 해야 하는데 자기가 약해서 그런 것 같다고요. 자기가 더 건강했으면 시어머니 수발도 제대로 들 텐데 자기가 부족해서 죄송하다고요. 권사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뭔가 말이 안 맞았거든요. 박순자는 늘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편한지 자랑했는데 정작 며느리는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그 말투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였죠. 은숙은 조용히 씨앗을 뿌린 거였고 의문을 심은 거였어요. 박순자가 그렇게 잘 챙겨주는데 며느리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게 뭔가 맞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은숙은 장을 보러 시장에 갔는데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 동네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할머니들이 은숙을 보더니 반가워했는데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머, 은숙 씨 많이 야위셨네. 어디 아프셨어요? 은숙은 조금 전처럼 대답했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 좀 있었다고. 과로였다고요. 할머니들이 놀라며 물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많이 아팠냐고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2주 정도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서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요. 은숙은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완벽하셔서 자기가 부족해 보인다고.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늘 깔끔하게 하시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그 정도가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더 잘 안다고요. 할머니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박순자가 완벽하다고. 며느리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며느리는 병원에 2주나 입원할 정도로 아팠다는 게 이상했던 거죠. 그리고 며느리의 말투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마치 누가 듣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신경 쓰였어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자주 오셨죠? 은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안 오셨다고. 연세도 많으시고 교회 봉사도 바쁘셔서 못 오신 것 같다고. 괜찮다고요. 할머니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며느리가 2주나 입원했는데 시어머니가 한 번도 안 갔다고. 아무리 바빠도 그건 아니잖아요. 은숙은 또다시 씨앗을 뿌린 거였고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심은 거였어요. 은숙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수군거림이 시작됐는데 박 권사님 며느리가 병원에 2주나 입원했었다더라. 과로래. 집안일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병문안을 안 갔대. 이상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오갔어요. 교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은숙이 직접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은숙은 그저 사실만 말했을 뿐이었고 자신이 입원했다는 것과 시어머니가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것만 말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한 거였죠. 사람들은 박순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며느리 자랑을 하시더니 정작 며느리가 아파도 병원에 안 가셨다고? 뭔가 이상한데? 것과 속이 다른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박순자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은숙은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
진짜는 지금부터였거든요. 결혼 30년 차가 되던 해봄 은숙은 다시 쓰러졌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였어요.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은숙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시야가 흐려지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구급차가 불렸으며 은숙은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는데 의사가 박순자와 민수를 불러 엄중하게 말했어요. 장기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몸이 망가졌다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학대 수준이라고. 환자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생활했길래 이렇게 됐냐고 물었죠. 학대라는 단어가 복도에 울려 퍼졌는데 마침 교회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던 참이었고 그들은 의사의 말을 다 들었어요. 권사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는데 학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요. 의사는 계속 말했어요. 환자의 몸무게가 정상 체중보다 15kg이나 부족하고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이며 온몸에 오래된 멍자국이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까지 생겼다고요. 이 정도면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 명백한 학대이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죠. 박순자는 당황해서 변명했어요. 아니라고. 자기는 며느리를 잘 대했다고. 며느리가 원래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의사는 믿지 않았어요. 몸이 약한 것과 학대받은 것은 다르다고. 환자의 상태는 명백히 학대의 증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날 밤 동네는 떠들썩했어요. 박순자의 며느리가 교회에서 쓰러졌다는 소문과 의사가 학대라고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착하다던 박 권사님이 며느리를 학대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눈치채고 있었다고. 박 권사님 며느리가 너무 마르고 힘들어 보였다고. 그런데 박 권사님은 며느리 자랑만 하니까 이상했다고 말했죠. 박순자는 다음 날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친근하지 않았고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권사님들이 박순자를 둘러싸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의사가 학대래요. 그게 사실이냐고요. 박순자는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오해라고. 자기가 며느리를 잘 챙겼다고. 며느리가 원래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한 권사님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왜 며느리가 2번이나 쓰러졌냐고. 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도 병문안을 안 갔냐고. 의사가 환자 몸에 오래된 멍자국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박순자는 변명할 말이 없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박순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경로당은 더 심했어요. 할머니들은 박순자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대놓고 말했어요. 며느리 괜찮냐고. 그렇게 잘 챙긴다더니 어떻게 2번이나 쓰러지고 의사가 학대라고 하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박순자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자기는 며느리를 때린 적도 없고 잘 대했다고요. 하지만 다른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도 다 알고 있었다고. 박 씨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밖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며느리를 괴롭힌다는 거. 그냥 며느리가 불쌍해서 못 본 척한 거라고요. 박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자신의 연기를 다 눈치채고 있었다는 거였는데 30년간 쌓아온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박순자는 더 이상 경로당에 갈 수 없었고 교회도 나가기 힘들어졌어요. 동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거든요. 일주일 후 은숙은 퇴원했는데 집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박순자는 방에만 있었고 민수는 어색해했으며 시누이들도 눈치를 봤죠. 큰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은숙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동생 힘들었지? 미안해. 우리도 몰랐어.
은숙은 조용히 웃었는데 몰랐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거였죠. 하지만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이 집을 떠날 테니까요. 그날 저녁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집에 찾아왔어요. 박순자가 당황해서 맞이했지만 권사님들은 박순자를 무시하고 은숙에게 다가왔어요. 은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는데 힘들었죠. 우리가 몰라서 미안하다고, 이제 더 이상 참지 말라고,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요. 은숙은 그제야 울었어요. 30년 만에 누군가 진심으로 자기 편이 되어줬고 누군가 진심으로 이해해줬거든요. 권사님들은 은숙에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필요하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혼자가 아니라고요. 퇴원 후 며칠째 은숙은 박순자의 방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는데 박순자가 들어오라고 말했죠. 은숙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박순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은숙은 오동나무 장롱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거 알아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는데 박순자의 첫 결혼 사진이었죠. 박순자는 깜짝 놀라 돌아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어디서 봤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은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장롱에서 봤다고, 어머니가 열쇠를 떨어뜨리셨다고, 사진도 봤고 편지도 다 읽었다고요. 박순자는 주저앉았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켰고 며느리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박순자는 울면서 빌었는데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건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이게 알려지면 자기는 끝이라고, 동네에서 살 수 없다고요. 은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말 안 했다고요. 박순자가 되물었는데 뭐라고? 은숙은 다시 말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했다고, 알게 된 지 2주 됐지만 지금까지 말 안 했고 앞으로도 말 안 할 거라고요. 박순자는 은숙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냐고, 왜 말 안 하냐고, 자기한테 그렇게 나쁜 짓만 당했는데. 왜 비밀을 지켜주냐고, 이걸 알리면 복수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물었어요. 은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셨잖아요. 버림받고 상처받고 아이와도 헤어지고.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저는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은숙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요, 어머니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저한테 상처를 줄 권리는 없어요. 어머니의 아픔이 제 아픔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아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지만 저한테는 가해자였어요. 은숙은 말을 이었어요. 저는 30년간 어머니의 비밀을 지켜드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체면을 지켜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게 뭘 해주셨어요? 굶기고 때리고 친정 엄마 장례식도 못 가게 하고 학대하고 무시했어요. 30년 동안요. 박순자는 고개를 떨구며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은숙은 사진을 박순자에게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30년 늦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이제 우리 서로 놔줘요. 다음 주 은숙은 집을 나왔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는데 아들과 딸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아들이 말했는데 엄마 진작에 나오지 그랬어. 우리 다 컸는데 왜 그렇게 참으셨어? 딸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어렸을 때 몰라서 미안해.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은숙은 짐을 싸며 웃었는데 30년 만에 자유로워졌고 가벼웠으며 숨이 쉬어졌거든요. 민수는 말리려 했지만 은숙은 단호했어요. 이혼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다고. 민수도 알잖냐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당신은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다고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필요 없다고, 너무 늦었다고, 이제 각자 살자고요. 민수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은숙은 짐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박순자는 혼자 집에 남았는데 며느리가 떠나자 집안은 급격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박순자는 3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밥을 하려고 했지만 불 조절을 못해서 태웠고, 빨래를 하려 했지만 세탁기 사용법을 몰랐으며, 청소를 하려니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할 수 없었죠. 민수는 직장 다니느라 집에 없었고, 시누이들은 자기 집이 있다며 오지 않았어요. 박순자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저분한 집에서 혼자 있었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은숙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은숙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요. 교회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였죠. 동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저기 며느리 학대하던 사람이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래. 며느리가 결국 집 나갔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이 지나자 박순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체중이 빠졌고, 집안일을 하려다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이 왔죠. 박순자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혼자 갈 수 없었고, 민수에게 부탁했지만 민수는 퇴근 후에야 데려갈 수 있다고 했어요. 박순자는 그날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앉아 울었어요. 이게 자기가 원하던 삶이었나? 며느리를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었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민수는 엄마를 돌보는 게 힘들어서 큰 누나와 작은 누나에게 돌아가며 모시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두 딸은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자기들도 할 일이 많다고 엄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는데 왜 자기들이 모셔야 하냐고 말했죠. 결국 민수는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박순자는 극력 반대했는데, 요양원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자식들이 부모를 버렸다고 손가락질 당할 거라고 울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어쩔 수 없다고, 자기도 직장 다니느라 엄마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말했죠. 박순자는 그때서야 은숙에게 연락하고 싶었어요. 돌아와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어요. 하지만 은숙의 연락처를 몰랐고 민수에게 물어봤지만 민수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자격이 없다고, 엄마 때문에 아내가 30년간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려고 하냐고 차갑게 말했죠. 6개월이 지나고 박순자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민수와 형제들이 결정한 일이었는데 박순자는 울며 반대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가는 날, 박순자는 30년간 살았던 집을 돌아봤는데, 은숙이 매일 아침 음식을 준비하던 부엌, 은숙이 빨래를 하던 마당, 은숙이 청소하던 거실, 모든 곳에 은숙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요양원 생활은 박순자에게 지옥이었어요. 다른 노인들과 방을 같이 써야 했는데 박순자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서 적응하지 못했어요.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나왔고 음식은 맛없었으며 간호사들은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죠.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왔고 큰딸과 작은딸은 명절에만 왔어요. 손주들은 아예 오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혔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할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박순자는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울며 빌었지만 아이들은 거절했어요. 1년이 지나자 박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완전히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몸무게는 20kg이나 빠졌어요. 박순자는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죠. 요양원 직원들은 박순자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대로 가다간 건강이 더 나빠질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민수는 시큰둥했어요. 엄마가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박순자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매일 밖을 바라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는데 아무도 박순자를 찾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교회 사람들도 경로당 친구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박순자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박순자는 매일 생각했어요. 만약 은숙에게 잘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며느리를 진심으로 대했더라면 어땠을까? 함께 웃고 손주들과 놀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 은숙이 왔어요. 박순자는 믿을 수 없었는데 1년 만에 보는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맑았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은숙은 박순자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는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돌아와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박순자는 더 크게 울었는데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외롭게 죽으란 말이냐고 물었어요. 은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30년간 느꼈던 외로움이 이런 거였어요. 가족들 속에서도 혼자였고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고 매일 외로웠어요. 이제 어머니가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숙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편하게 사세요. 과거를 놔주시고 남은 시간이라도 평화롭게 보내세요. 저는 이제 갈게요. 박순자는 은숙의 뒷모습을 바라봤는데 작고 외로웠던 며느리는 이제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박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고 박순자에게 남은 건 외로움과 후회뿐이었어요. 한편 은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원룸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깨우러 오지 않았고 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은숙은 취미를 찾기 시작했는데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어요. 요가 수업을 들었고 그림을 그렸으며 책을 읽고 드라마를 봤죠. 친구들도 생겼는데 요가 교실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었어요. 그들도 모두 은숙처럼 인생 후반전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웃었죠. 은숙은 깨달았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자기 인생이라는 걸요. 60대에 찾은 자유였지만 전혀 늦지 않았고 은숙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과 딸은 엄마를 자주 찾아왔는데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했고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이 말했는데 엄마 우리 할머니한테 가지 말래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사과도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할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어떻게 지내든 상관없어요. 그건 할머니가 자기가 한 일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은숙은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자랐다는 걸, 엄마를 지켜줄 만큼 자랐다는 걸, 엄마의 고통을 이해할 만큼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숙은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은숙의 이야기를 알았는데 30년간 참고 견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이야기를요. 교회에서도 은숙을 다시 보게 됐는데 예전에 조심스럽고 주눅든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2년이 지났고 은숙은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평생 꿈꿨던 일이었는데 아이들이 도와줬고 교회 사람들도 도와줬어요. 아담한 카페에서 은숙은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손님들은 대부분 은숙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카페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인생에 대해, 꿈에 대해, 자유에 대해서요. 카페 이름은 두 번째 봄이었는데 은숙에게 지금이 바로 두 번째 봄이었거든요. 은숙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게 자기 가게라는 것,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손님들이 와서 커피가 맛있다고 칭찬할 때 은숙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성이 왔는데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슬퍼 보였는데 커피를 주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상담 같은 거 해주시나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앉았어요.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너무 심하다고 10년째 참고 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지만 아이들도 어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은숙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30년의 고통과 해방의 이야기를요. 여성은 울었는데 누군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카페에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자주 왔어요. 입소문이 나서 시댁 문제로 고민하는 며느리들이 은숙을 찾아왔는데 은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줬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참지 말라고,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해줬죠. 은숙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은숙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고 생존자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박순자는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을 지킨 건 민수뿐이었어요. 큰딸과 작은딸은 연락을 받고도 오지 않았고 손주들도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는데 동네 사람들도 별로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은숙에게 연락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에 와줄 수 있냐고요.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갔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보는데 젊은 시절의 박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숙은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한때는 꿈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도 행복하고 싶었을 텐데. 은숙은 향을 피우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체면도, 과거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은숙은 카페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은숙은 웃으며 인사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만들고 웃는 은숙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은숙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해방의 이야기였죠. 30년간 참았던 여자가 마침내 자기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였는데 복수는 때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진실을 드러내고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상대는 스스로 무너지고 당신은 자유로워지거든요. 은숙은 박순자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했고 박순자의 가면은 벗겨졌죠. 그리고 가장 큰 복수는 행복해지는 것이었는데 은숙은 행복했고 그게 최고의 복수였어요. 박순자는 외롭게 죽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죠. 그게 30년간 며느리를 괴롭힌 대가였어요. 은숙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인간 이하로 대했던 그 모든 날들의 결과였어요. 반면 은숙은 자유로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고 카페에서 일하는 게 즐거웠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행복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으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도 은숙처럼 할 수 있어요. 늦은 나이는 없고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인데
30년을 참았던 은숙도 해냈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참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